꿈꾸는 교육공동체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육선교회 대표 목사 고형욱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뜻밖에도 학교였습니다. 왜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학교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의도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의도라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의 교육은 인간 중심적 믿음을 기초로 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속품을 만들려는 의도이기에 이 사회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한국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은 이 시대의 교육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연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입학 설명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며 또 2023년을 기대하며 내년 2023학년도를 준비하며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또 발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교육이 필요한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존재들이 이 꿈꾸는 교육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입학 설명회 사회를 맡은 김예지 교사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소개를 위해 이성원 교장 선생님 모실 텐데요.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쁜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저희 함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또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 입학 설명회 보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그루 저희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저희 아이랑도 함께 외웠었던 그런 시인데요. 제가 지금은 못 외우고 있고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중에 일부분인데요. 저희가 함께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의 과거 그리고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게 될 미래들까지도 정말 이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아이들 그 어마어마한 일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 교장 이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철학 그리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뻔할 것 같기도 하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순서이긴 한데 제가 재밌게 해드릴 자신은 없고 하지만 같이 꼭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엑기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엔 교육이란 것은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인데 그 과정에서 의도적, 저희가 계획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저는 가치 있는 방향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아까 우리 그 대표 목사님의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교육 밑에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고 의도가 깔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의도와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육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끝에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육 신념은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저희의 교육 신념은 존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저희가 밑에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건 저희 모두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농촌에 가서 감나무를 따는 활동을, 농촌봉사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나무도 부러뜨리고 하면서 열심히 감나무를 땄단 말이에요. 그 감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땄다거나 사과나무를 딴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나무엔 당연히 감이 열리는 것이고 사과나무엔 당연히 사과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존재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는 어떤 존재지? 또 저희 부모님들도 나는 어떤 존재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저희는 부모님을 닮은 아이, 저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탁월하게 저희를 만드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지만 저도 그렇고 동시에 의문이 듭니다. 그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인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과거는 왜 이랬지? 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성경이 답하는 것은 그런 아름답고 탁월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리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멋진 가능성을 뿜어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걷어내는 것, 이 죄의 습관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면 저희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더 멋지게 살아가고 싶고 더 탁월하게 살아가고 싶고 세상에 더 의미 있는 무언가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저희 학교의 믿음이에요. 저희가 굳이 죄의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습관이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새로운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이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습관으로 남아 있어서 하고 있다. 저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간혹가다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너랑 맞는 행동이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습관을 아이들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육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교육 신념 위에서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존재에 두는 것, 그런 교육을 저희는 존재 교육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희가 존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많은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시나 성적과 같은 어떤 결과, 또 어떤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지식 알미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존재로,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의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이런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오늘, 지금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재형의 사람으로 함께 빚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존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걷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가 저희 아이들에게서 그 참 존재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저희 학교 안에서 구체화했던 것은 행동하는 영성, 그리고 창조하는 지성, 그리고 함께하는 인성, 이것들의 영어 표현인 act와 create와 embrace의 약자, 제일 앞자 ACE를 따서 저희가 ACE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ACE랑은 좀 다른 의미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ACE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첫 번째 교육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꿔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가는 꿈의 동역자가 되도록 학교가 돕는 것, 그것이 저희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언어들이고 또 성경의 이야기고 해서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시를 가지고서 조금 이해를 돕자고 한다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교육을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웃고, 그리고 멋진 현명한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태어나서 일생을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오기 전보다 조금 더 이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저희 교육이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교육 목표를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 순서에서 저희 교감 선생님과 교육 전도사님과 또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저는 큰 개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재 교육에는 세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교육과 정체성 교육과 역량 교육,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 교육은 저희 모두가 다 교육을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일반 교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과들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를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의 정신이 좀 더 고등 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의 기술들과 관련된 교과 과목들인데, 잘 알고 계시는 문법이나 리터러시, 이런 국어와 관련된 과목, 또 저희의 사고력을 개발해주는 수학, 그리고 영어, 이런 과목들이 저희는 생각의 도구라는 분류 안에서 교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조세계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과들, 대표적으로 과학, 역사, 사회, 이런 과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잘 공부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한 육체와 또 정서를 가꿔주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들이 되겠죠. 새롭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서 이 지식교육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 저희 지식교육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매일 학습 일지를 써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수업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도 매일 읽고 계속 아이들을 팔로우업 하는데, 재밌는 것은 아이들의 모습이 교과가 다르고 수업 장면이 다른데 동일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좀 많이 귀찮아해요. 그래서 뭔가 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 이런 친구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수학의 풀이 과정을 손으로 차곡차곡 적으면서 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계산 정도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런 아이가 영어 시간에 가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암기를 하는데 손으로 쓰지 않습니다. 머리로 외웁니다. 눈으로 외웁니다. 이 아이가 체육 시간에 가서 저는 태권도를 잘 모르지만 저희 체육 시간에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태극 3장, 4장 이렇게 외울 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이때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그 아이의 동일한 모습이 여러 환경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20대 되고 30대 되면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고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자기 배우자한테 이렇게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돌아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 지식교육 공부가 힘들잖아요. 저희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지식교육을 저희 존재교육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식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정체성 교육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 정체성 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이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해나가는 것은 첫 번째로는 수업을 통해서 합니다. 지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통해서 성경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추는 그런 수업들, 그리고 또 렛츠 에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인재상인 에이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자 또 나를 이해하는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또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만 안다고 저희 아이들이 또 저희 모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함께 하는 것이 습관 훈련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과 학습 훈련 이런 여러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침마다 함께 와서 말씀 묵상하는 것,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챕을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습관 훈련의 일환이고, 또 우리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약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습관 훈련들을 계획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활동인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바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이 지역 사회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또 농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감따기 활동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학교 안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고 저희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가야 될 세상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아,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정체성 교육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네, 저희 학교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어.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지음받았어.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업과 훈련과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저희 정체성 교육의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역량 교육인데요. 역량 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 이 학교를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비전과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소명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꿈을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학교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저희 역량 교육에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소명을 찾는 것은 비전 트랙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각자의 비전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함께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을 현대적 지식 트랙 안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존재 교육의 세 가지 지식 교육과 정체성 교육, 역량 교육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존재 교육이 추구하는 바이고, 또 그렇게 교육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공동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다 보면 꿈꾸는 교육 공동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혀가 꼬일 때도 있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사실 어떤 무슨 학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길고 복잡한 이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데, 저희가 함께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존재 교육이라고, 아이들의 존재의 변화잖아요. 아이들의 존재가 정말 변하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신념은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거고, 그동안 들었던 많은 이야기와 경험했던 많은 것들 통해서 신념이 생겼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말하고 부모님들이 말해도 그 부분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따라줘야 되는 것이 이 교육의 새 주체인 교사와 부모가 함께 변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들도 계속해서 저희 대표 목사님과 함께 교사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사 안에서도 책을 읽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별로 어떤 선생님은 상담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아이들에게 그 자기주도 학습 자격증을 따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계속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저희 대표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잘 짜여진, 네, 전문적인 용어로 빡센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네,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큰 그림이고, 저 밑에 매주 저희 학기 중에 매주 저희 대표 목사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좀 고되긴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봤을 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어요. 아이들이 지내다가 지난주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선생님과 얘기하는 게 달라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면 그 부모님께서 대표 목사님과 이게 뭐 혼줄이 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자녀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정말 이를 악물고 참으셔서 안 하시기 시작했던 때, 이런 때가 너무 교묘하게
오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게 되실 부모님들 기대해 주시고 저희 무료로 저희 부모님들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자, 저희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학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탁월하게 변화하는 것을 꿈꾸고 또 그렇게 변화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실 부모님들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다니고 있는 이하준입니다. 의 김주원. 이혜원입니다. 엄마께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을 제가 걷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도전해보고 모험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런데 전도사님과 부모님의 설명을 들은 것과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이 학교를 이끈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환경이 좋았는데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사람이 적을 거다 보니까 좀 저랑은 안 맞는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전 바로 그냥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학교라는 게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게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되었던 부분은 뭔가 이제 다니던 학교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과 학교를 어떻게 보면 잠시 이제 떨어져서 새 학교를 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 아직 훈련이 덜 됐을 때 형들이나 같이 동생이나 계속 싸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힘들었죠,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습관 훈련으로 영어 연설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많이 울기도 했고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되게 성취감도 느끼고 되게 뿌듯했고 또 제가 할 수 있다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1학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영어 연설문 좀 들려주세요. Good evening all.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일단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미디어 단절이 있었잖아요. 제 삶에서 거의 한 시간의 90%를 거의 미디어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요? 제가 숙제를 열심히 안 해서 징계를 받은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형들이랑 쉬는 시간에 놀 때가 좋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채플 시간에 전도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살짝 친구들이랑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어두웠어요. 살짝 느낌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뭔가 밝은 느낌이 들어요. 다 같이 진짜 꿈꾸는 교육 공동체, 말 그대로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때, 예를 들어 다 같이 놀러 가거나, 놀러 가서 같이 밥 먹고 놀 때가 되게 화목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그때는 온 게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학교에서 지내는 것보다 좀 더 저에게 오는 좋은 영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학교를 다니면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공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학교에서는 뭔가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공부를 좀 덜 빡세게 시키나요? 아니요, 빡세게 시켜요. 빡세게 시켜요. 빡세게 시켜요. 3번이나 하며? 네. 빡세게 시키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질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미디어를 오랜 시간 동안 접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일 정도로 제가 정말 하고 싶던 게 뭐고 취미 생활을 가져보고 싶었던 게 뭔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많아졌고요. 그리고 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많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되게 도전적이게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제 눈으로 직접 보일 때 되게 학교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대한 태도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중간고사를 볼 때는 이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공부를 안 해서 이제 놀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타인과 주고받는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모든 걸 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눠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습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과제가 주어졌거나 그럴 때 저는 이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 되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고 무언가가 제 앞에 주어졌을 때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신앙을 하는 뭔가 행동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기 때는 뭔가 되게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뭔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처럼 되게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는데 되게 막 별로 찾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근데 요즘은 필요할 때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불성실했던 나의 태도가 이렇게 과제나 내가 해야 할 것을 함으로써 뭔가 사람 자체가 성실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숙제 말고 다른 것에서 좀 성실해졌나요? 다른 거에서? 그건 아직 미완성입니다. 오케이. 또 좀 변화된 게 있다면? 엄마 아빠가 변한 게 있다면? 일단은요. 확실히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요일마다 부모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조금 약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아빠랑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또
부모님과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점도 많고 되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줄 수 있게 가정 내에서 변한 것 같아요. 새롭게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빠에 대해서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선생님들과의 대화가 자유로운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면 교무실에 직접 찾아가거나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그때그때 대화할 수 있고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을 배우면서 뭔가 저의 성향을 알아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좀 고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됐어요. 아, 급식! 급식이 매우 맛있습니다. 존재 교육과 그리고 혹독한 미디어 훈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액티비티한 활동들이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발 숙제 좀 진지하게 하자. 되게 많이 힘들 텐데 그 선택에 대해 너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요? 미디어를 조금씩 조절해봐, 그때부터. 그러면 들을 때 적응하기 쉬울 거야. 이 학교는 너한테는 필요하다. 너는 그냥 인생 살면 망한다. 너는 이 학교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알아가고 관심을 갖고 해야 돼. 너는 이 학교에 와야 된다. 나에게 꿈꾸는 교육 공동체란 가족 같은 곳. 되게 미로 같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고 그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면 다시 나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1년 먼저 더 들어온 선배로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고되고 힘들 거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꾸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족같이 함께 재밌는 공동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연 어떤 형, 누나, 친구, 동생이 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매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규칙이나 미디어 금식이나 이제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곁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들어와서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선생님들과 저희와 함께 하면서 열심히 극복하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나와 만나는 귀한 장소에서 더 큰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회를 들으면서 또는 지난 한 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작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들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주고받는 시간에 사회를 맡게 된 7학년 학생의 학부모 고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이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막힘없이 저희의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시자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의조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교육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인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세한 표정의 떨림까지 캐치해 주시는 정체성 교육부 담당이신 오연주 전도사님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교육 공동체를 보내려고 할 때 부모도 또 당사자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미디어 단절 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금 아이들의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설문조사 시 미디어 훈련 기간 동안 휴대폰은 사용할 수가 없고 정지를 해야 하나요? 단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등 미디어 단절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혹시 전도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미디어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들어오면 혹독한 미디어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진입 장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디어 단절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핸드폰을 정지하고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진입 장벽인 미디어 훈련, 미디어 단절을 왜 하는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미디어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미디어 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 특히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재학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왜 미디어 훈련이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때 가장 가능한 많이 오랫동안 이 미디어 콘텐츠에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들이 미디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성경에 기반하여 다스리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아이들이 다스리는 자인데 미디어를 다스리지 못하고 미디어에 끌려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현상, 자신도 멈추고 싶은데 자신의 이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사랑하는 자인데 사실 미디어를 사용하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 세계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이제 미디어를 꽂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반응하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는 좀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미디어를 단절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어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아이들이 미디어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의 미디어 훈련의 종착점은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잘 절제하고 조절하며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나 목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조절하면서 미디어를 잘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가기 위해서 약 1년의 시간 동안은 모든 미디어를 차단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 저희 선생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신의 마음이 이제 가득했는데요. 1년간 이제 저희가 해보면서 느낀 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와 같은 교사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못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단절하면서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디어 없이도 자신의 삶을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미디어 단절의 시간은 사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고 이 미디어 단절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미디어를 이제 제한된 상황 안에서 허용하면서 조금씩 다스리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미디어는 악한 거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미디어를 잘 다스리며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것이 이 미디어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단절은 1년 동안 모든 것을 단절합니다. 네,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단절하고요.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음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음악 또한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마땅하지 않은 우리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음악들은 조금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미디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훈련에 대한 답변 감사하고 미디어 훈련에 이어서 습관 훈련이라는 부분이 일반 학교에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학교에 없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수업인데요. 이 부분은 성경 공부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네. 미디어 일단 습관 훈련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정체성 교육부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과에서 다뤄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레츠 에이스 같은 수업입니다. 이런 수업들은 실제로 수업 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걸 머리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교과 영역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습관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습관 훈련은 머리로 배웠던 걸 몸으로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세계관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습관 훈련을 통해서 존귀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미디어 훈련도 어떻게 보면 습관 훈련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어 훈련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시간에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다스리며 정돈해 가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머리로 배웠잖아요. 미디어 훈련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 미디어를 내가 다스릴 수 있구나. 아, 미디어를 내가 절제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머리로 배웠던 것이 이제 습관 훈련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면서 이 습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습관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이 습관 훈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습관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매년 매 학기마다 아이들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별 아이들이 특별히 조금 정돈해야 할 죄의 습관이나 특별히 조금 발현됐으면 하는 탁월한 성품들이 각자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습관을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모르는 거를 확인하고 발전하는 걸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습관 훈련으로 내가 틀린 걸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이런 습관 훈련을 이제 의도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모를 수 있구나. 하지만 계속해서 난 성장하는 존재구나. 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습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요.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 성경 공부 일반적인 성경 공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별로 존귀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또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곳곳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일반적인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학교를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큰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저도 이 걱정을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에 있다 보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적은 인원의 아이들끼리라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너무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학생들과 학교 간의 어떠한 갈등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만 어려운 질문이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이들 수가 적은데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섞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뒤에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 사회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이 적은 편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맺는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 서로 맺는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반 학교보다 더 깊고 돈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어려움,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기보다는 사회성 발달을 아주 증진시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이 이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지 않냐는 질문이었는데,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친구랑 갈등이 생기면 피하면 됩니다. 네, 전학 가면 되고요, 반을 옮기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반에 있지만 안 봐도 됩니다.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1년의 시간 동안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서로 간의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을 조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이 생기게 된 나의 어떤 잘못된 죄의 습관이나 해석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에 이제 아이들이 좀 적지만 적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나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조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1년간 그런 시간들을 저희 아이들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다 보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깊습니다. 저희 교육 공동체는 아이들의 학습을 담당하거나 아이들의 그냥 어떤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이제 아이들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친해지는데, 그 친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전인적인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너무 많은 수가 아니라 이제 한 학급에 한 10명 내외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개별적으로 만나고 교육시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며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한 갈등이나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함도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특별히 저희 교육 공동체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든 전교생과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학교의 논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그 자리인데요. 마을 회의 같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불편한 거, 어려운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을 매우 솔직하게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과 학교도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또 조율하고 또 때로는 변화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이야기를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제 안에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1년을 지내면서 보니 정말 되게 더 관계를 깊게 맺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대안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말고사를 아주 철저하게 평가하고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전도사님께서 너무 정제되고 깔끔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루하시죠? 제가 날것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시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시험은 존재 교육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들과의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시면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존재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지식 교육이 사용되고 그 지식 교육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나쁘다, 시험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에 있는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시험이라고 하면 성적 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평가로 인해서 나를 증명해야 했던 그 교육 과정을 저희 부모님들이 받아왔을 텐데요. 한 해 동안 저희 아이의 경우만 봐도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아이에게 어떠한 결과로 평가하기보다 처음 제가 기억나는 거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그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적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적이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성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다음 걸음을 떼면은 좋을까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공동체의 중간 기말고사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그 중간 기말고사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더 궁금해졌는데요. 일반 학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배우는 교과를 다 배우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다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을 그냥 국어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로 나누어서 이제 리터러시 과목, 독서 과목, 문법 과목으로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교육 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치겠다고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집필해서 그 교육 과정 자체 내에 있는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교과를 가르치지 않지만 저희가 지식 교육을 통해서 지식 교육, 생각의 도구랑 창조 세계의 이해를 교과 과목을 통해서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과학 같은 과목도 이제 모든 과목이 중학교 1학년 때 생물이 조금, 중학교 2학년 때 생물이 조금, 중학교 3학년 때 생물이 조금 이렇게 생물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저희가 개통학으로 묶어요. 그래서 생물은 한 학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배우는 생물을 심화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 세계사, 한국사 같은 과목도 지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세계관이 아니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재구성해서 그런 기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지식 교육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 안에 있는
일반 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지는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저희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과목들 중에서 저희도 처음에 궁금했던 것들이 학교가 작고 그래서 이 규모 안에서 예체능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학력 인정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편성이 돼서 1학기, 2학기에 저희가 태권도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본 체력 과목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랑 체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음악이랑 미술도 한 학기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과정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라의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등학력 인증 검정고시와 고등학력 인증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네, 그러면 검정고시 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수능은 볼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이런 대안교육은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능 질문을 가장 받으면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아이들이 수능을 왜 봐야 되는지를 먼저 부모님께 물어보거든요. 수능을 진로의 한 부분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수능을 진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정규 교육과정 5년과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과정 1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를 찾아서 이제 자기가 대학을 국내에서 가겠다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수능이 당연히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그 학교에 맞는 그 교육 과정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당연히 정규 과정 5년 과정 안에는 충분히 뭐 1년이면 수능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정규 과정 5년 안에는 1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시험을 봐도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로를 보면 꼭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취직을 생각한다면 그 진로 교육 기간에는 당연히 그런 직업 역량 교육도 저희가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걱정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뒤처지거나 교육 과정에 좀 부족하면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교육을 좀 시켜서 아이들을 이제 조금 선행을 시키거나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사교육을 금지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사교육이 금지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금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교육은 금지됩니다. 저희가 존재 교육을 통한 지식 교육을 하기로 처음에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존재가 잘 세워져서 잘 가르치면 우리 친구들이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교육을 크게 두 종류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학습을 위한 사교육,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고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받는 사교육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가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게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의미가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 자기가 지식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내가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관한 사교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사교육 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계가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취미를 위한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충분히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존재교육과 정체성 교육의 그 일환으로 학교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교육을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외부에서 사교육을 받을 때 물론 우리 친구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지만 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세계관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존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세계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저희 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가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찾고 또 그리고 자기가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외부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여서 저희가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부모 교육이 빡세다는 소문이 또 굉장히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요. 얼마나 빡셌길래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라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데 그 변화와 성장을 우리 부모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여전히 옛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학교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매주 1회 저희들 부모들은 저희 고영욱 목사님과 함께 그 부모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끼리 기도하는 주간도 있고 또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그리고 성적표 보고 점수로 나무라지 않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저희가 먼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 또 부모의 권위가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저희는 받게 되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그 교육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빡센 이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학교의 교육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밑거름이 된 것 중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제 아이를 보내다 보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곳에 안 보내면 안 보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네, 그럴 만큼 아이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이곳의 교육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학교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곳이 확실합니다. 제가 원래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분께도 제가 검증해보고 좋은 것을 추천해드리게 되는데요. 비록 1년이지만 경험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교육공동체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교육 철학과 기독교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신입생은 2010년 출생한 학생, 편입생은 2022년
기준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 자녀의 경우 특별 전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입학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학교 이메일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교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전용료는 5만 원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23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학부모 면접 및 학생 면접이 각각 진행됩니다. 면접 일정은 개별 연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6일이며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 등록 안내입니다. 합격자 등록일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본교 교무실에서 합격증 및 입학 안내 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수령도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합격 후 발표되는 입학 안내 및 캘린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가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학년도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학 지원처의 김예지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